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1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금요일에도 미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금요일을 저랑 공유해 주시는 만큼 저 역시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원3594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이틀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이 영상에서 제가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을 사야 하는 또 다른 증거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식을 올라갈 때 안 팔면 언제 팔아요? 떨어질 때 팔아서 손해 많이 봤어요 라고 넋두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됐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인데요. 제가 엔비디아를 왜 보여드리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은요 영속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뭐 중간에 망하는 기업도 많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반면 우리 투자자는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죠.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들은 대부분 뭐 길으면 5년, 아직까지는요 1년, 2년, 3년, 길어야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에 맞춰서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999년, 그러니까 한 25년 전이죠. 그때 주가가요, 주식 분할을 계속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0.04달러입니다. 4센트죠. 그런데 그런 주가가 지금은 134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견이 되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는요,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주식을 평가합니다. 뭐 따라서 지금 5년 차트를 보고 계신데 5년 동안 지금 엔비디아는 2800% 올라갔잖아요. 자, 5년 전에 이 주식을 산 사람은 5달러도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엔비디아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가 쭉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한 10달러를 찍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주가가 2배 올랐으니까 지금 팔아야겠다. 안 그러면 나중에 손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10달러의 이 주식을 정리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10배 올랐잖아요. 13배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10달러 부분에서 분명히 엔비디아를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서 결국 20달러를 찍죠. 그러면 이 투자자는요, 아, 2배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야겠다. 그리고 또 팝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또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결국 20달러에 산 사람은 한 40달러가 넘어가면 그때 가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정리해야겠다. 뭐 40에 산 사람은 또 80에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가 내가 들어가는 시간, 내가 빠져나가는 시간, 내가 투자하는 기간에 맞춰서 기업이라는 존재를 평가하고 밸류에이션을 측정한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요 그 자리에 항상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 투자자는요 내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그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투자자는 같은 주식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투자자는 그 시기에 따라서 운이 안 좋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승률의 확률을 높여야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승률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인이 돼서 투자 자금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하는 게 투자니까요. 따라서 기간을 우리가 설정할 수 없다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의 지표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모멘텀이다. 이러한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우리가 처음에 1년 전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도 모르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한 240달러에 처음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1 분할을 했기 때문에 240달러는 24달러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자, 240이었던 주가가 300을 찍고 400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주식을 팔아야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거는 내 기준인 거죠. 기업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면 실패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주식을 지켜야겠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600이 되고 700이 되고 800이 되고 결국은 최고점이 1180이죠. 근데 문제는요, 1180에 이 주식을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1180이 2000까지 될 수도 있고 30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죠. 모멘텀이 약화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미주은 채널에서는 이 주식을요 800 정도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100인데 800이니까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100에 팔 수 있는 주식을 800에 팔았으니까 손해를 본 거다,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시면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100에는 절대 팔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대신 240에 산 주식을 800에 팔 수 있으면, 그리고 700에 팔 수 있으면 그거는 성공한 투자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져서요, 결국 현재 주가는 460까지 하락을 해버렸죠. 따라서 이러한 모멘텀 전략은 승률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뭐 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펄솔라인데요. 펄솔라 역시도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해서 결국은 300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주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펄솔라를 탑픽에서 제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펄솔라의 주가는요 245였습니다. 300이었던 때 팔지 못하고 245까지 떨어졌을 때 판 거잖아요. 따라서 거의 20% 정도 손해를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펄솔라의 주식을 처음 매수했을 때 150도 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150에 사서 240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률을요 무릎에 사서 결국은 어깨에서 팔았다라고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현재 팔란티어가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기간을 늘려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간의 한정에서 생각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팔란티어는 한때 지금 기간이 2021년이었죠. 2021년 1월 달에요. 35달러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왜냐면 처음에 이제 30달러를 넘었던 주가가 막 20까지 떨어지면요, 아, 이때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이 결코 싼 게 아니죠. 왜냐면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보시는 것처럼 6.4까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 확률을 높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6.4달러에 불과했던 주식이 이제 2023년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15달러, 우리가 미주은 방송에서 팔란티어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했던 게 15달러 부근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이 15달러였던 게 20을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25를 넘고 28을 넘고 30을 넘어서 조금 과한 수준인 지금은 4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란티어 역시도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꺾이면서 한 20% 떨어지게 되면요, 모멘텀이 약화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면 된다. 만약에 43달러가 정점이라면 나중에 35, 한 38에서 팔아야겠잖아요. 그러면 그건 손해본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15달러에서 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43달러에 팔지 못한다고 해도 성공적인 투자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멘텀을 좀 참고를 하면서 성공적인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물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고의 방법을 개발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1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붉은색이 녹색을 압도하고 있죠. 따라서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특징을 좀 짚어보면요, 에너지 섹터가 오래간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전반적으로 모든 에너지 주식이 상승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엔비디아는 연일 계속해서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궁계 일학이란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모멘텀을 자랑하고 있고요. 한 가지, 엔비디아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옆에 있는 AMD는 4%나 하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어제는 AMD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겠구나,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폭을 보시면요. 어제 떨어진 종목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약화됐겠죠. 68.9입니다. 어제 71.51이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약화된 종목이 몇 가지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어제 75였고요. 오늘은 74.50을 찍으면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주식이 장기적인 추세는 굳건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죠. 공포 탐욕 지수가 어제 71을 찍었었잖아요. 69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소 분위기가 냉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9는 굉장히 건강한 상황이죠. 투자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구독자분께서 올라갈 때 팔아야지 떨어지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경우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요. 올라갈 때 파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별 주식의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이 만약에 극적인 탐욕을 부린다. 따라서 75를 넘어서 뭐 77, 78, 80 이렇게 극적으로 탐욕이 넘치는 시장으로 가게 되면요. 대부분의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투자 자금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추가로 들어올 돈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팔 수 있는 물량은 많이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시장에 탐욕이 넘치는 시기, 즉 전반적으로 주식이 너무나 많이 뜨거울 때는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단 매매 시기를 결정할 때는요.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는 거죠. 따라서 시장에 탐욕이 넘칠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현금의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너무나 공포감이 넘칠 때 그 얘기는 시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더 팔릴 물량이 없어지게 되고요. 대신 사이드로 남아가 있는 현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주식을 사면서 줍줍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우리가 주식을 산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요. 매매를 할 때 과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가. 자, 이렇게 종목을 고를 때는요. 올라가는 종목을 골라야 상승 확률이 높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의 다른 지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하나는 매매 시점을 결정할 때는 상승장에 팔고 하락장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는 올라가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을 사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소식입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졌죠. 다우존스가 0.14, S&P 500이 마이너스 0.21, 나스닥이 0.05%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미주온 탑픽 역시도 좋지가 않았는데요. 딱 5종목만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모멘텀이 엄청나잖아요. 따라서 어제도 1.63% 시장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앱러빈이 플러스 1.00, 팔란티어 플러스 0.90, 네 번째로 알파벳이 0.14% 상승했습니다. 우버가 0.06% 소폭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장 마감 이후에 2.8%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생각보다 엄청나진 않았구나. 그 얘기는 우버의 미래가 조금은 리스크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브로드컴은 0.14%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이 0.2%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6만에 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39, IWM 마이너스 0.5, TSMC 마이너스 0.73, 테슬라가 0.95% 떨어졌는데요. 보시면 지금 장이 개장하기 전에 5.71%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버 주가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로보택시 이벤트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메타 같은 경우는 1.13% 떨어졌고요. TNA가 마이너스 1.79, AMD 마이너스 4.00, B2가 마이너스 4.26, 마지막으로 제타가 5.52%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타가 떨어진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이 너무나 뛰어났다.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오셔서 여기 RSI 지수를 잠깐 참고해 보시죠. 75.90이었습니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적 모멘텀이 너무나 뛰어났고요. 지나치게 과매수되면서 70을 넘어가면 과매수잖아요. RSI
PSI 지수가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 다행히 지금은 62.47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어제 발표된 중요한 경제지표 하나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예상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다. 이러한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CPI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CPI, 우리가 보통 헤드라인 CPI로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어 CPI입니다. 핵심, 즉 근원 CPI라고 부르는 거죠. 근원 CPI는요, 헤드라인 CPI에서 두 가지를 뺍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빼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한다. 그리고 연준에서는요, 이 코어 CPI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 CPI를 보시면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플러스 0.2%입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플러스 0.1이었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어가 붙어있는 핵심, 즉 근원 CPI를 보시면요, 전망치는 0.2였는데 0.3% 지난달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전망치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작년과 비교하겠습니다. YOY를 보시면요, 헤드라인 CPI는 2.32 전망이었는데 2.4% 올라갔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3.2가 시장의 전망치였는데 3.3이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조금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견됐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높진 않습니다. 0.1%죠.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요, 예상보다 CPI가 높게 발생했지만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쁘지 않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보고서가 발표된 후 11월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은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CME 그룹의 패드워치 도구에 따르면요, 연방기금 선물 시장은 다음 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이 94%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75%였거든요. 그 전날에는. 따라서 지금 금리를 내릴 확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그 얘기는요,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금리를 내릴 수 없잖아요.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러한 분위기가 보이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외부 원자재 가격이 예상보다 더 많이 상승하면서 약간 뜨거운 편이었다. 그렇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거주 비용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 거주 비용 인플레이션은요, 끈적끈적합니다. 그 얘기는요, 후행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먼저 떨어지고 나중에 쫓아오는 게 거주 비용 인플레이션인데요. 드디어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지금부터는 거주 비용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큰 그림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휘트니 왓슨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연준의 운전석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준이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또 하나는 노동시장인데 지금 노동시장이 연준의 운전석에 있다는 건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아직까지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이 얼마나 좋은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고용지표 발표가 연준 완화 속도와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될 것이다. 따라서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노동 보고서다. 고용 보고서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목요일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죠.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만 3천 건 증가한 25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2023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청구 건수였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지금 노동시장 살려야 된다, 지금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러한 신호가 잡히는 거죠.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제 CPI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높았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이 결론을 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에 BMO 캐피탈 마켓의 이안 랭겐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 역시 오늘 아침 데이터는 11월 25bp 인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CPI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노동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로보택시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공개가 됐고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어제 행사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이 있었고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 한 3가지 정도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좀 짜집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모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제품인 사이버캡을 공개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2026년에 생산이 시작될 수 있으며 차량 가격이 $30,000 미만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로보택시를 직접 공개했죠. 자,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이버캡은 우리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스티어링 휠, 운전대가 없고요. 페달 역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은 2개인데요. 투도어 세단으로 뒷문도 존재하지 않고 또한 뒷유리가 없습니다. 뒷유리가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늑하게 이제 분위기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영화도 보고 일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뒤를 보면서 방향을 정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뒷유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손잡이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전기차인데요. 충전을 위한 플러그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등장을 하고요. 또한 차량 문은 나비의 날개를 연상시키는 버터플라이 도어 형태로 문은 하늘을 위해 열리게 돼 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도어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사이버캡의 내부 사진인데요. 페달도 없고 운전대도 없죠. 그냥 스크린만 존재한다. 굉장히 심플한 내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무대로 향하는 길에 투도어 세단 중 한 대를 타고 등장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로보택시를 직접 타고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율주행 미래가 다가왔다. 오늘 밤 여기에는 50대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있다. 모델 Y 그리고 사이버캡을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운전자가 없다. 따라서 어제 행사장 주변에 여러 대의 테슬라 차량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는 모델 Y도 있었고요. 사이버캡도 있었는데 다 운전자가 없고 그냥 혼자 다니는 자율주행 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최대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배달용 밴과 같은 상업용 차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로보택시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차량을 로보밴이라고 불렀다. 자, 이게 로보밴이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아, 마을버스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도 선보였고요. 특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여러 대가 함께 춤추는 모습도 연출해서요. 행사장 분위기를 흥껏 달아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 옵티머스 가격은 $20,000에서 $30,000 정도에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장기적으로 머스크는 이 로봇을 개당 $20,000에 판매할 계획이고요. 잔디 깎기부터 장 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주행 비용이 1마일당 20센트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버스는 1마일당 $1거든요. 근데 사이버캡은 20센트면은 지금 주행이 가능하다. 굉장히 낮은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도 충전기를 사용해서 플러그가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는요, 충전 패드에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충전이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보택시는요, 다른 하드웨어 없이 카메라와 인공지능에만 의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떨어질 수 있고 $30,000에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머스크는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영화 스튜디오 부지에 모인 군중들에게 소비자들이 사이버캡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군중 중에 누군가가 언제 출시됐냐?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회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아마도 저는 기간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죠. 우리가 보통 머스크를 양치는 소년의 그 비유를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까지 했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보통 기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니까 내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된다. 2026년에는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2027년 이전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부분은요. CEO의 프레젠테이션에서 테슬라가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 지원 기능 제품군을 소비자가 더 이상 시스템을 감독할 필요 없을 만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레벨 5를 언제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는 전무했다는 얘기죠. 머스크는요, 이 기능이 내년에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모델 3, 모델 Y의 소유자한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 그리고 주식 애널리스트, 테슬라 팬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멋져 보였지만 타임라인 측면에서 보면 주주인 나는 상당히 실망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은 좀 더 확실한 타임라인을 원했던 것 같다. 트리플 D 트레이딩의 주식 트레이더 데니스 딕의 의견이고요.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 같다. 그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행사에 역시 참석한 래퍼 탱글러 인베스먼트의 CEO, 테슬라 투자자인 낸시 탱글러인데요. 낸시 탱글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이버캡의 가격이 3만 달러인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것은 정보가 없었다는 거죠. 컨셉은 모두 웅장했다. 아이디어가 멋졌는가? 물론이다. 따라서 굉장히 CEO는 볼거리가 많았고요. 아이디어는 멋졌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던 것이 옥에 튀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도 제 의견을 좀 적어봤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에서는요, 일단 새로운 차량이 직접 등장을 했고요. 일부 일정이 발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말한 모든 내용이 이전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얘기죠. 투자자들은 목요일 이벤트에서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보택시가 공개되는 거, 이건 이제 성공적으로 공개가 됐죠. 하지만 서비스 진입 계획, 그리고 안전 데이터 정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부 정보, 이렇게 다양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번 이벤트였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서비스에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테슬라가 직면한 규제 장애물은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안전에 대한 관련된 정보는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요, 볼거리가 아주 풍성했고 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원했던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다. 따라서 언제나 그러했듯이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의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 결론이 날 듯하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결국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요, 조금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꿈은 있는데 너무나 희망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자세한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번 이벤트의 약점이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이요, 12개월 예약이 마감됐다라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엔비디아는 블랙엘 GPU 라인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생산량 증가는 상당히 강력해 보인다라는 모간 스탠리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간 스탠리처럼 기관이 발표하는 내용은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발표 내용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애널리스트 조셉 무어는요, 젠슨항 CEO를 비롯한 엔비디아 경영진과 만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제품 로드맵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징후는 비즈니스가 견고하고 앞으로의 가시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경영진이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 제품이 12개월 동안 예약이 돼 있다. 경영진의 얘기를 그대로 옮긴 거고요. 이는 고객이 오늘 주문을 하면 내년 말까지 이 제품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출시를 했는데 지금 주문해도 1년 이후에 받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 없어서 못 판다. 다시 한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셉 무어는요, 커스텀 실리콘의 최대 사용자들이 내년에는 엔비디아 솔루션으로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엔비디아가 실제로 AI 프로세서 점유율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커스텀 실리콘은 이제 대기업이 직접 만드는 반도체를 얘기하잖아요. ASIC이라고 부르죠. 근데 ASIC을 쓰던 최대 사용자들조차도 이제는 너무나 좋은 새로운 블랙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AI 프로세서 점유율이 지금 9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는 90%를 넘어가는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들은 모든 소식은 이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따라서 경영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조셉 무어는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50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경영진은 여름 내내 논란을 일으켰던 초기 블랙엘 대량 생산 지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했는데요. 첫 번째 버전은 기능적으로는 잘 작동했지만 수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페일하는 제품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율이 낮은 이유는 뭐였냐면요, 대부분 패키징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공급이 부족했던 게 칩오너 웨이퍼 기판이었잖아요. HBM3E, 이거는 우리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부르는 메모리 칩이죠. 이게 다 지금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부분은요, 이러한 문제는 이제 모두 해결된 사항이며, 무어는요, 1월 분기에 블랙엘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이전 가이던스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엔비디아는 삼성이 세 번째 공급업체가 될 자격을 매우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있죠. 근데 이제는 삼성까지도 HBM3E를 공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서 GPU를 못 만드는 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진과의 미팅에서 나온 설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사실 엔비디아보다는 AMD 주가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어제는 너무나 다양한 이벤트 때문에 좀 묻히긴 했지만 AMD 역시도 어드밴싱 AI 2024 이벤트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참신한 정보가 발표되면 AMD가 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AMD가요,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AI 칩을 출시한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인공지능 프로세서 시장에서 GPU를 얘기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는 AMD는 자사의 최신 칩이, 즉 GPU가 데이터 센터에 이미 출시되고 있으며 경쟁사, 즉 엔비디아의 일부 기능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목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회사 행사에서 리사수 CEO는요, AMD의 MI325X 프로세서 기반 컴퓨터 시스템이 곧 출시될 예정이며 엔비디아의 AC100를 실행하는 컴퓨터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MI325X는요,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 칩을 사용해서 추론으로 알려진 프로세서인 AI 소프트웨어 실행에 있어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것 때문에 어제 AMD 주가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지금 엔비디아는요, 블랙엘 칩을 1년치를 다 매진시켰다, 다 팔려서 이제 더 이상 주문 받으면 1년 후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블랙엘에 들어가는 칩은 H100가 아닙니다. B200거든요. 따라서 차원이 다른 한 단계 높은 GPU를 가지고 1년치 지금 주문을 다 마감시킨 거죠. 그런데 지금 AMD가 얘기하는 것은요, 옛날 버전인 H100를 능가하는 칩을 이번에 출시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1년 늦게 엔비디아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소식을 전달하면서 AMD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MD는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칩인 이른바 AI 가속기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독주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근처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AMD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운 가속기를 출시하면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긴 합니다. 따라서 AMD가 쫓아갈 만하면 또 도망가고,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이러한 숨바꼭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AMD는 엔비디아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목요일 발표에 실망감을 표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욕 시간 오후 12시 43분 현재 주가는 2% 이상 하락한 166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마감할 때는 4%나 빠졌습니다. 앞으로 몇 주 내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AMD는요, 올해 새로운 유형의 AI 칩으로 45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급격한 증가세다. 리사수는요, AI 칩의 전체 시장이 2027년이 되면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2028년이 되면 5천억 달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AI 시장에 대한 규모가 넓어지고 있다.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리사수는 AI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업계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AI 수혜주에 계속 투자해라라고 반가운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리사수는요, 터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버, 프로세서 제품군을 출시해서 인텔이 지배하던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버는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를 얘기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GPU뿐만 아니라 CPU가 필요한데요, 이런 CPU 쪽에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AMD의 5세대 에픽 중앙처리 장치 CPU죠. 이 에픽 중앙장치가 탑재된 컴퓨터가 판매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칩은 192개의 프로세서 코어를 가지고 있고 최신 인텔 제품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매출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칩 시장의 34%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인텔은 여전히 이 부분을 지배하고 있지만 한때는 99%의 점유율을 기록했었다. 따라서 원래는요, 서버 시장, 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는 100% 가까이 인텔이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AMD가 34%나 점유율을 높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최근 1년 동안 제가 어떠한 점유율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2023년 1분기, 그리고 이거는 2024년 1분기입니다. 일단 CPU가 들어가는 서버 쪽은요, 원래는 AMD가 27.8%였는데 지금 1년 만에 33%까지 올려놨고요. 데스크탑, 컴퓨터 쪽은 아직까지는 좀 더디긴 합니다. 15.4에서 19.2, 아직까지는 20%가 되지 않죠. 모바일 쪽도 10%에서 14.9, 따라서 세 부분 모두 굉장히 성장세가 도드라진다. 시장의 점유율을 조금씩 넓히는 모습을 AMD가 보이고 있다. 이것이 지금 AMD라는 주식에 투자하는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투자의 논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구글에 대한 악재를 전달해 드리면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고 모멘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글의 비중이 너무나 큰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주식의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게요, 어제 방송 보시고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 결정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작 구글 주식을 팔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투자 자금에 구글에 들어가 있는 투자 비중은 1.7%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알파벳이 좋지 않은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추가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겠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가 처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황에 따라서 같은 뉴스를 하더라도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구글이 해체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조금은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좋은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법무부는 사실상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파벳 구글의 해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 구글이 해체되더라도 투자자들은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떠한 논리가 있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법무부는요, 11월 20일까지 구체적인 구제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결한 미국의 지방법원 판사 아밋 메타는요, 내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결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글은 알파벳 사업의 핵심이죠. 판결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알파벳의 나머지 사업이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조각으로 나뉘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웨이모의 가치를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유튜브와 구글을 검색을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전체를 퉁쳐서 우리는 알파벳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의 PER이 어떻고 PSR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요, 아무래도 각각 의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필요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크마크 셀렉트의 뮤추얼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 빌 니그렌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들이 알파벳의 모든 비즈니스를 따로따로 평가한다면 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의 각 부분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거는요, 우리가 SOTP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Sum of the Parts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SOTP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보자. 이러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알파벳의 기업 가치는요, 현금과 부채를 포함해서 약 2조 달러에 달합니다. 시가총액 역시도 2조 달러죠. 지난 12개월 동안 약 3,280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1,350억 달러의 에비타 수익을 기록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매출과 이익은 각각 11%,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비즈니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시죠. 검색 관련 서비스가 매출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련 서비스가 나머지 20%를 차지하고요. 약 10%는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알아내는 것은 다음 단계다. 자, 일단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요, 투자자들은 클라우드의 리더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닷컴의 멀티플을 참고하면 되고요. 넷플릭스와 메타 플랫폼의 밸류에이션은 유튜브랑 비슷하다. 이렇게 가정이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요, 검색인데 거의 독점이잖아요. 따라서 투자자가 직접 밸류에이션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멀티플, 즉 밸류에이션을 보면 되고요. 팩트셋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은 평균 21배의 에비타 수익에 거래가 되고 있다. 멀티플이 21배라는 거죠.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의 가치는요, 약 3천억 달러로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요. 메타와 넷플릭스는 평균적으로 에비타 수익의 17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유튜브의 가치가 4,500억 달러가 된다는 것을 계산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구글 검색인데요. 구글이 인공지능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애플과 같은 배수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사용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낮은 수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알파벳 같은 경우는요, AI 컴퓨팅에 사용되는 자체 칩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구글 검색은 지금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 아니면 오히려 더 낮은 멀티플을 주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AI 쪽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구글이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글 검색에 약 17배의 시장 배수를 적용하자. 시장의 배수만큼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1조 6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알파벳의 구글 검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알파벳이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다른 베팅도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알파벳이라는 기업은요, 원래 A부터 Z까지 각각의 알파벳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나씩 구축하겠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G 하나한테 의존하고 있죠. 바로 구글이잖아요. 따라서 다른 부분에도 가능성을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으로서는요, 딱 하나가 돋보이죠. 바로 웨이모입니다. 그리고 웨이모의 가치를 평가하려면요,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작게는 1,000억 달러에서 크게는 수조 달러까지 너무나 다양하죠. 아직은 완전 자율주행을 단 한 번도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요, 약 6,000억 달러로 그 범위가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지원 제품은 대부분 운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아직까지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반면에 알파벳의 웨이모
웨이모는요, 매달 10만 건의 자율주행 택시 탑승을 완료하면서 진정한 자율주행 업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알파벳의 웨이모가 테슬라에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요, 아직까지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테슬라가 6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면 지금 웨이모의 가치는 3천억 달러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 나와 있는 테슬라 6천억은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계산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 계산을 했을 때 3천억 달러 정도는 지금 웨이모가 받을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아까 에비타 수익의 21배를 곱해서 3천억 달러였죠. 유튜브는 17배를 곱해서 4,500억이 나왔습니다. 구글의 검색 같은 경우는 17배, 시장의 배수를 곱해서 1조 6천억 달러가 나왔고요. 웨이모는 테슬라 FSD 가치의 50% 정도만 만들어내라, 그렇게 되면 3천억 달러죠. 합을 해보면요, 2조 6천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2조 6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현재 알파벳이 거래되는 가격보다 약 30% 더 높은 금액이다.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가총액이 2조 달러잖아요. 그런데 합을 해보니까 2조 6천억 달러가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이는 주당 210달러가 넘는 주가를 의미하고요. 목요일 알파벳 종가는 16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OTP, 즉 Sum of the Parts 수치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요, 알파벳 주가가 지난 3개월 동안 약 14% 하락했는데요. 투자자들이 반독점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는 현재 대부분의 동종업계보다 할인된 에비타의 18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 얘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에비타 멀티플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직까지 웨이모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웨이모가 만약에 테슬라 FSD 가치의 50%만 달성할 수 있다면, 따라서 시가총액에 3천억 달러만 더해질 수 있다면 구글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따라서 이 얘기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구글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웨이모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SOTP 밸류에이션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며 밸류에이션이 공개된다 해도 주식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주식의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가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167에서 두 번이나 막히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머리랑 어깨가 거꾸로 돼 있는 역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됐죠. 왜냐면 여기 주가가 162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167을 넘어서게 되면요, 여기에 하나의 어깨, 오른쪽 어깨가 마련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헤드 앤 숄더가 뒤집힌 역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거는요, 과연 여기서 숄더, 즉 어깨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미주음 방송은 계속됩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것처럼 시킹알파와 초이스스탁의 수익률 배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이스스탁의 김인중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초이스스탁이 가장 좋게 평가하는 두 종목을 들고 나오실 거고요. 저 역시도 지금 시킹알파가 추천하는 두 종목, 과연 경기 순환주라고 부르는 이미소비재에서 시킹알파가 가장 좋게 평가하는 두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내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진행되는 수익률 배틀 많은 분들의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 금요일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